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인물 존 페넥입니다. 이 사람의 경제 전망, 특히 금과 은 같은 광물 시장에 대한 시각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여러 인터뷰 영상이랑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핵심 정보가 뭔지 한번 제대로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 존 페넥이라는 사람은 금융시장, 특히 귀금속이나 광산주 투자,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단순히 시장 흐름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분석 틀이나 정보 채널을 가지고 시장의 그 이면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독자적인 분석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가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왜 금과 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존 페넥. 이 사람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온 인물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자료 보니까 월스트리트 경력이 상당하던데요. 그렇습니다. 1992년에 메릴린치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자원투자 쪽으로 유명한 스프럿 같은 꽤 굵직한 금융기관들을 거쳤습니다. 네네. 특히 메릴린치하고 JP모건에서는 최고 수준 영업실적, 그러니까 소위 프레지던트 클럽 멤버였다고 하니까 실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봐야겠죠. 이야, 대단하네요. 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9년에는 시장의 요청도 있고 해서 직접 페넥 컨설팅 그룹을 세웠습니다. 아, 직접 회사를 차렸군요. 네, 지금은 이제 광산 기업들이나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 재무자문가들한테 원자재 시장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기회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력만 좋은 게 아니라 투자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흥미롭다고 들었어요.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뛴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페넥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차별점 중 하나인데요. 그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도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그 고위 경영진들, CEO들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얻는 공개 정보를 결합합니다. 아, 직접 소통? 네, 단순히 재무제표나 뉴스 기사만 보는 게 아니고 경영진이 가진 비전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좀 질적인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도 좀 독특해요.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종목 비중은 5% 넘으면 안 된다거나 항상 자산의 80% 이상은 투자해야 한다거나. 네, 그런 제약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는 한 25개에서 50개 정도의 우량 자원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소위 어디든 갈 수 있는 go anywhere 접근 방식을 써요. 어디든 갈 수 있다? 네, 이게 변동성이 엄청 심한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런 유연성이 어떻게 보면 생존하고 직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직접 CEO 만나서 얘기 듣고 또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도 않고 확실히 보통 분석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독특한 시각을 가진 페넥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료에 보니까 심각한 매도세, serious sell-off가 올 수도 있다. 아니면 경제가 허공에 떠 있다, floating on air. 이런 상당히 강한 표현들을 썼던데요. 네, 맞아요. 현재 시장 상황을 상당히 좀 위태롭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 시장이 2009년 3월 금융위기 저점 찍고 나서 무려 15년 이상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죠. 이 부분이 너무 과열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통찰이 좀 보이는 게 현재 시장의 탐욕, 그 그리드 수준이 1999년에서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보다 더요? 와.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아주 좀 뼈아픈 질문을 던지죠. 지난 15년간 당신이 번 돈이, 그 수익이 정말 당신의 뛰어난 투자 실력 때문이었냐? 아니면 그냥 연준이 돈을 막 풀어서 운이 좋았던 거냐?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라는 거죠. 일종의 경고네요. 행운이랑 실력을 착각하지 말라는. 그렇죠. 일종의 행운과 실력의 착각을 경고하는 셈입니다. 와, 닷컴 버블 때보다 심한 탐욕이라니 정말 강한 경고인데요. 이런 진단의 배경에는 연준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도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던데요. 특히 9월 17일 FOMC 회의, 이걸 아주 중요하게 언급했죠. 맞습니다. 그가 몇 가지 중요한 변곡점들을 딱 짚어요. 우선 8월 말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좀 우호적인, 이른바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네, 그 얘기 있었죠. 그리고 그 직전에 발표했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았는데 특히 이전 두 달치 수치가 무려 25만 8천 개나 밑으로 내려갔어요. 하향 조정된 거죠. 이걸 결정적인 증거로 봅니다. 아, 숫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노동시장이 훨씬 약하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현재 시장이 이미 9월 17일 회의에서 최소 25bp, 그러니까 0.25%지 금리 인하를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거죠. 이미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연준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는데 좀 덜 비둘기파적으로 한다. 이러면 주식시장 전체랑 광산주 섹터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준이 앞으로 금리 계속 내릴 거다. 이런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파월 의장을 해임이라도 한다면 그럼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이랑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점도 딱 짚었습니다. 고용지표 하향 조정에 이어서 소비자 심리 쪽에서도 뭔가 경고음이 들린다고 했죠.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경제랑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흥미로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지표 하향 조정도 그렇고 미시건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 72보다 훨씬 낮은 65.6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네. 이걸 근거로 수년간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그 소비자의 힘이 이제 거의 다 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랑 실제 체감 경기 사이의 그 괴리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은 제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2.9%보다 훨씬 높은 것 같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 위험이 시장에서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하긴 채권 물가는 정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실제로 GDP가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도 경기 침체의 그 기술적 정의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경제 진단은 상당히 좀 어두운데 근데 놀랍게도 금이랑 은에 대해서는 완전히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산주 랠리가 이제 겨우 3회 초, third inning이다. 심지어 세대적인 기회, generational opportunity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런 극명한 대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게 페넥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오히려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에는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네, 그는 금 가격이 이미 중요한 기술적 저항선들을 다 뚫었다고 보고 있고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금 목표가를 3,500달러에서 높게는 4,200달러까지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4,200달러요? 와.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금 가격이 꼭 4,000달러 이상 폭등하지 않더라도 GDX 같은 대형 금광기업 ETF나 GDXJ, 이건 주니어 금광기업 ETF거든요. 이런 광산주 ETF들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금보다 광산주가 더 오를 수 있다고요? 그렇죠. 특히 GDXJ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가 179달러였는데 지금 한 84달러 정도 하거든요.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서 상승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스프링이 꽉 눌려있는 상태 같다고 보는 거죠. 오, 금도 금이지만 은에 대해서는 정말 더 강한 애정을 보이는 것 같던데요.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큰 비중이라고 했죠? 금, 은 비율이나 인플레이션 고려한 목표가 얘기도 나왔고요. 맞습니다. 은은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는 현재 금 가격 대비 은 가격의 비율, 이걸 금-은 비율, 골드 실버 레이쇼, GSR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인 평균이 한 35배에서 50배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비율이 높다는 건 은이 저평가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운 가격이 금 가격 오르는 걸 못 따라가고 뒤처져 있다는 의미고 앞으로 이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 가격 50달러는 그냥 과거의 명목상 최고점일 뿐이고 지난 수십 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목표는 68달러에서 70달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요. 네, 이게 바로 그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조정 목표가 개념이에요.
단순히 연날 가격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까지 고려해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은 가격이 30달러, 32달러, 33달러 이 저항선들을 차례로 뚫었고 이제 35달러 넘어서면 40달러, 그리고 42에서 43달러 구간까지 돌파하면 최종 목표인 50달러, 실질 가치로는 68에서 70달러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꽤 구체적인 로드맵이네요.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말고 또 어떤 요인들이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연준의 정책 변화 기대감이 물론 가장 큰 촉매제이긴 한데 다른 중요한 요인들도 있어.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불안이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이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죠. 페넥은 금은 불확실성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둘째로는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외환 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는 추세, 이것도 구조적인 수요를 받쳐주고요. 마지막으로 금 자체의 가격 움직임,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페넥은 금이랑 은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세계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 여러 요인들이 합쳐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세장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전망을 가지고 페넥은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허브 앤 스포크라는 모델을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을 활용해요. 이게 뭐냐면 자전거 바퀴처럼 중심축 허브에는 GDX, GDXJ 아니면 SILJ, 주니어 은광기업 ETF 같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주요 ETF들을 두고 좀 길게 가져가고요. 네, 중심에는 ETF를.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바퀴살 부분에 개별 광산주들을 배치하는 거죠. 이 스포크에 해당하는 개별 종목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때로는 사고 팔면서 수익률을 높이려는 시도도 합니다. 아, 개별 종목은 좀 더 활발하게 다루는군요. 네, 기본적인 투자 철학은 가치 투자에 가까워요. 시장이 막 공포에 빠져서 투매가 나올 때 그가 해방의 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용감하게 매수하는 그런 역발상 투자도 즐겨 사용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게 바로 CEO와의 직접 소통입니다. 아까 그 얘기군요. 네, 단순히 재무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진의 능력이나 정직성, 그리고 사업장에 있는 국가나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이걸 주리스딕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의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죠.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보이는 종목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다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유형의 회사들에 주목하는지 예시를 몇 개 들어주시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종목을 얘기해서 다 나열하기는 좀 어렵지만 유형별로 몇 개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미 생산 중이거나 곧 생산을 앞둔 기업 중에서는 대형주인 아그니코이그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최근 스페인에서 생산 시작한 데네리우스 메탈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금 조달 방식이 주가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면서 언급했었어요. 네. 오랫동안 보유한 종목으로는 실버코프를 예로 들었고요. 아직 개발이나 탐사 단계에 있는 좀 작은 주니어 기업 중에서는 메탈릭 미네랄스를 콜로라도랑 유콘 지역 프로젝트와 함께 주목했고요. 또 에릭 스프랏 같은 유명 투자자가 투자한 애프터매스 실버의 페로 프로젝트에서는 은 말고 망간의 중요성도 부각하더라고요. 망간이요? 은회사인데. 네, 그런 부가적인 가치도 본다는 거죠. PTX 메탈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구리, 백금, 팔라디움 프로젝트가 저평가됐다고 봤고요.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페넥이 왜 이 회사들에 주목하는지, 그러니까 경영진은 어떻고 프로젝트 잠재력은 뭐고 자금 조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종목 이름만 아는 건 의미가 없죠. 맞아요. 그리고 핵심 광물 쪽에서는 미 국방부의 자금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된 텅스텐 기업 가디언 메탈스를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자금 조달 방식 얘기 나왔는데 라이프라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하면서도 오히려 이게 기회가 별 수 있다? 이 말이 좀 역설적으로 들렸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라이프 방식 자금 조달은요, 특정 조건하에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 내다 팔고
워런트,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만 보유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인위적인 하방 압력, 매도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페넥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해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 하락을 기회로 삼는다. 네, 일종의 노이즈를 활용하는 전략이죠. 실제로 과나조아토 실버나 아까 말한 데니리스 메탈스, 메탈릭 미너럴스 같은 회사들이 이 라이프 방식 자금 조달 발표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 기회가 있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고요. 또 그는 때로는 자기가 직접 브로커를 통하지 않는 비공개 딜, 넌블로커드 딜 형태로 자금 조달에 참여해서 기업을 돕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해도 투자의 세계에 위험이 없을 순 없겠죠. 페넥은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인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관리하라고 조언하나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광산조 섹터 자체가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점을 강조해요.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받는 건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건강한 조정은 추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금 손실 매도 압력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자산, 예를 들어 기술주나 부동산, 암호화폐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번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광산주에서 손실을 실현시켜서 세금을 줄이려고 파는 현상을 말해요. 아, 세금 때문에 파는 물량. 네,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현재 시장의 탐욕 수준이 닷컴 버블 때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하면서 일반적인 재무자문가들이 권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1%에서 1.5% 정도만 귀금속으로 해지, 위험 회피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1.5%는 너무 적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 거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를 금, 은, 관련 광산주 같은 이런 방어적인 성격의 자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3분의 1에서 절반이라니 정말 공격적인 비중이네요. 마지막으로 그 시장 조작 가능성이나 ETF 운용 방식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과거에 JP모건 같은 곳이 은시장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걸 언급하면서도 현재는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져서 예전처럼 소수의 플레이어가 광산주 시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게이밍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요. 예전 같진 않다. 네, 다만 GDXJ 같은 ETF들이 주기적으로 편입 종목을 바꾸잖아요. 리밸런싱 한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이 대량으로 편입되거나 혹은 빠지면서 해당 주가에 큰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 ETF 리밸런싱 영향이요? 네, 그래서 단순히 ETF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직접 리서치를 통해서 저평가된 우량 주니어 기업을 발굴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오히려 역이용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정가 주문, 특히 호가를 아주 세분화해서 0.01센트 단위까지 나눠서 거는 등의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존 페넥의 분석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냉철하고 어떻게 보여 비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금과 은, 특히 아직 시장의 주목을 덜 받은 주니어 광산주나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세대적인 기회를 보고 있다는 점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그렇죠.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얻고 기존의 어떤 통념이나 시장의 의견에 도전하는 그의 독립적인 접근 방식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페넥의 분석은 단순히 발표되는 거시경제 지표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경영진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얻는 정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심지어 아까 말한 라이프 같은 특정 자금 조달 방식이 주가에 미치는 아주 미시적인 영향까지 다 아우른다는 점에서 확실히 깊이가 있습니다. 네. 그는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리서치와 판단을 통해서 기회를 찾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페넥이 이토록 직접 발로 뛰는 정보 수집과 기존의 틀을 깨는 사고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변동성이 극심하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큰 이 원자재 시장이야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인 정보 채널과 정말 날카로운 분석 틀을 갖추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 전략이자 또 성공 방정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 지점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나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